워낙 또 이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빅뱅이 뭐냐? 아주 그 작은 점에서 팍 하면서 폭발하면서 생겨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가 사실 오늘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예. 많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다들 부분이 바로 그렇게 그거거든요. 하는데요? 한 점에서 폭발했다. 네, 거기서 빡. 사실 빅뱅은 시공간의 한 점이 아니라 네. 한 시점을 얘기하는 거지 그 시간에 우주의 모든 곳에서 한 번에 다 폭발이 일어나요. 모든 곳이요? 네. 한 곳이 아니라요? 네. 한 점이 아니라요? 한 점에서 폭발해가지고 지금 생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가요? 네. 제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터졌다. 그러니까 탄산 이게 콜라 열면은 탄산 터지듯이. 쉽게 설명하려면은 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큐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부 작은 한 점에서 시작이 되었다. 막 나레이션 같은 것도 그렇게 나오면서 네. 밝은 빛이 갑자기 뻥 그렇지. 나오면서 그렇게 빅뱅을 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아닙니까? 아셨어요? 처음 들었는데. 저도 어디 가서 말할 때 작은 점에서 네. 쫙 늘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는데 네. 큰일 났네요. 저도 충격받은 게 방금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한 점이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곳에서 시작됐다라고 표현을 하나요? 네네. 점이라고 한 게 약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점 바깥에 뭐가 있는 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빅뱅 우주론의 우주는 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세상 바깥에 뭐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이라는 것이 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종이에 점을 찍으면 점 안이 있고 점 바깥이 있는데 지금 우주라는 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그죠. 안과 밖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딱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네. 그래서 걔네들이 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빅뱅 때 가장 그 압축이 돼가지고 조그만 데 모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크기가 없는 점이라는 건 아니죠. 저는 이 점이라는 게 점처럼 보이지만 그게 이제 일종의 약간 구멍이다. 그 구멍이 이제 드디어 열리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그런 개념이 아니네요. 점이 아닌 거네요. 네, 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빅뱅은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점이 아니다. 점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온 고밀도다. 그다음에 팽창. 그 세 가지가 빅뱅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점이 아니었던 거다. 뭔가 온도가 고온이 됐고 밀도가 뭔가 높아졌다. 네. 이게 밀집돼 있던 우주가 팽창이 되면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게 네, 되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런 정확한 거죠. 피처입니다. 예. 근데 왜 이름이 빅뱅인 거죠? 이름 때문에 좀 오해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 빅뱅이라는 이름은 1949년에 프레드 호일이라는 영국 학자가 있었는데 호일. 그분이 BBC 방송에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네. 이렇게 우주가 이렇게 뻥 하고 빅뱅을 일으켰단 말이냐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기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군요. 네네. 사실은 호일이 이 이론의 반대편에 서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조롱이 섞인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빅뱅이라는 근데 게. 왜 조롱을 굳이 하려고 했죠? 과학에선 흔한 일이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그렇죠. 이런 네. 것도 양자역학이 생겼죠. 양자역학 그랬고 뭐 심지어 막 의사들한테도 옛날 19세기 이럴 때는 수술하기 전에 손 씻어라. 이것 때문에 감염된다라고 했던 거를 다들 막 비꼬는 걸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그게 사실 맞는 거였고.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과학에서. 거꾸로 말하면 그런 방식으로 조롱을 했다는 것은 당대에 있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빅뱅 같은 일이 우주에서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거 어떻게 생각했어요? 당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보통은 우주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우주는 우주다. 그래서 이제 호일이라는 분이 한 게 정상 상태 우주론이거든요. 정상 상태 우주론요? 네. 정상이면 그 비정상 정상할 때 그 그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네. 그 정적인 상태라는 우주론이에요. 그래서 고요한. 그냥 이렇게 똑같은 항상 똑같은 똑같은 정적인. 네. 네.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은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은하 사이가 멀어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멀어진 은하 사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져 가지고 우주는 똑같다라고 주장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정상 상태 우주론입니다. 정상 상태 우주론의 어떤 관점에 제가 몰입을 해보자면 우리 세트가 있을 때 세트장 안에 뭐 저희가 들어갔다 나가고 뭐 이렇게 카메라가 들어오고 하지만 세트장이라고 하는 어떤 배경 자체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 천체들이 막 움직이고 해가 뜨고 지고 하지만 그 우주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충분히 그럴 법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정상 상태 우주론보다 더 많이 알려진 우리 빅뱅 우주론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겁니까? 네.
지금 그 인정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면서부터였거든요. 어렵다. 우주 배경 복사요? 네, 이름이 어렵죠. 예. 우주 배경 복사 말부터 어려운데요. 우주의 배경에 배경이라는 건 여기 백그라운드거든요. 모든 곳에 있는 복사는 광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광자. 이 광자가 우주의 모든 공간에 퍼져 있거든요. 그게 어느 방향을 보든지 다 그 빛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빅뱅 이론에서 그 빛이 어디서 온 거냐면요. 빅뱅 후에 38만 년 지난 시점에서 그때 이제 우주 온도가 약 3,000 절대 온도였거든요. 엄청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 만들어진 빛이 우리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8만. 빅뱅 이후에 38만요. 지금 우리한테는 138억 년 전에 만들어진 거죠. 빅뱅 이후에 38만 년. 그러면 약간 이제 신상 빛은 아니고 약간 빈티지 빛이라고 생각. 빈티지 빛이죠. 빈티지 빛이라고 네. 생각하면 되겠 묵은 빛. 네. 예, 묵은 빛. 그럼 여기서 말한 빛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가시광선을 말해요? 아니면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를 다 통틀어서? 여기서 광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아니고요. 전자레인지에 있는 밀리미터 파장대의 빛들이거든요. 그 빛들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다 디지털 TV를 쓰니까. 근데 옛날에 아날로그 TV 틀면은 방송 안 하고 있을 때 딱 틀면은 막 하얀 노이즈 같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 하얀 노이즈 안에도 우주에서 오는 마이크로파 배경, 우주 배경 복사라고 그래서 하는데 웨이브가 친다고요? 조금은 섞여 있어요. 아 정말요? 정말로 섞여 있어요. 왜 라디오도 그 안 나오는 네. 그 주파수 돌리면은 맞아. 치익하고 잘 어. 나가다 거기에도 섞여 있어요. 그 치직거리는 거 울렁거림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거 아니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복사하고 상관이 있다라는 거는 저도 좀 되게 놀랍네요. 그걸 이제 발견하신 분들이 펜지아즈랑 윌슨이라는 분인데 그분들이 노벨상을 그걸로 받으셨습니다. 뭐 어떻게 발견했죠, 그걸? 그분들은 원래 다른 걸 관측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 라디오 안테나에 3도짜리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노이즈인가 하고 막 별짓을 다 했대요. 뭐냐면 새 중지 같은 거 있어가지고 그것도 막 치우고 다 해봤는데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벨랩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근처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서 이제 얘기해봤더니 그때 이제 우주론 학자들은 그거를 빅뱅 우주론에서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니들이 본 게 바로 그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 그 큰 증거가 된 이유는 이게 사실 빅뱅 이론에서 예측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측. 예. 그 전에 이제 가모프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어떤 예측을 했냐면 빅뱅 시오리에서 이런 복사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발견되기 훨씬 전에 예측을 했어요. 그 당시 예측한 5도였는데 5도짜리 복사가 우주 배경에 있다. 근데 그걸 바로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실증하는 그것이 이제 그 스토리가 되는 것이죠. 5도라는 게 절대온도 네, 절대온도. 켈빈이죠. 네. 우리가 아는 그 5도가 아니라서. 네, 그게 3도거든요. 절대 온도 3도라서 굉장히 차가운 복사인데 지금 옛날에 빅뱅 때 만들어졌던 그 열이 식어가지고 점점 우리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나온 그 빛을 지금도 확인이 가능한 겁니까? 네. 우주 배경 복사는 저희가 관측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 1989년도에 나사에서 쏜 코비라는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예요. 근데 요거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아기 사진이라 그러거든요. 아기 사진. 네.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그거를 100살이라고 보면 요거 딱 우주가 태어난 다음에 하루 뒤에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래가지고 파란 부분이 뭐냐면 주위보다 약간 차가운 부분, 빨간 부분이 주위보다 약간 높은 부분. 몇 도일까요? 근데 기준이. 이게 10만 분의 1 정도 켈빈이에요. 뭔 말이죠? 그러니까 10만 분의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0.00001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0.0. 파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얼마 차이도 안 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관측한 거예요. 저희가 그 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조금의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나오네. 네네. 궁금한 게 저는 빅뱅이 한 점에서 알았던 무지랭이지만 이 그림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크기예요? 우주 전체예요 이게. 그래서 우주 전체라고. 네네. 우주 전체요? 네네. 우주 전체의 사이즈거든요. 이게 450억 광년 반경이거든요. 우주 나이가 138억 년인데 이게 400 몇십억이면 우주가 만들어져서 빛이 가는 걸로도 도달을 못한 아니죠. 크기인 거예요. 그때부터 빛이 온 거리가 450억 광년이거든요. 왜냐면은 빛은 항상 빛의 속도로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옛날로 가면은 고밀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빛이 옛날에 더 많은 거리를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450광년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450억 광년을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450억 광년이다 우주는. 네. 이거를 계산해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좀 미스테리한 것 같기는 해요. 과학적으로 어쨌건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밝혀낸 물리학을 가지고 우리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을 때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이론이 바로 이 빅뱅 이론이고 거기서 설명하는 빅뱅 이론에서 나오는 거리는 450억 광년인 거예요. 근데 우주는 3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3차원이 어떻게 이 타원형으로 표현된 이게 지금- 건지 네. 가늠이 잘 안 돼요. 이게 지금 빛이 딱 온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138억 년을 걸어왔으니까 반지름이 일정한 그냥 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구. 네. 그리고 천구를 이렇게 펼쳐놓은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세계 지도 그릴 때 메르카토르를 하는 거 말고 시뉴스도이드하게 이렇게 그리는 그걸 네네네.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왜곡을 없애려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타원이 된 이유는 그 이 각 점마다 그 넓이 왜곡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그 몰바이드뷰라는 그 프로젝션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뭡니까? 두 번째는 WMAP이라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2001년도에 나온 건데 나사에서 쏜 위성이거든요. 근데 같은 건데 더 해상도를 높이고 그리고 더 감도를 높여가지고 더 선명한 상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측을 하면서 암흑 물질이 얼마가 있고 암흑 에너지가 얼마가 있어야 되고 아톰들은 얼마나 있고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약간 좀 뭔가 작은 걸 확대한 느낌이고 두 번째 거부터는 약간 좀 전체가 보이는 느낌인데 네. 여기 오른쪽 약 한 4시 방향에 빨간 애들이 또 있어요. 얘네들은 뭡니까? 얘네들은 이제 주변보다 더 뜨거운 데죠. 더 뜨거운 거. 네. 온도 차이가 아까는 이제 양분화돼 있잖아요. 빨간애, 파란애. 네네.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은 그러면 좀 더 온도 차가 다양한 애들이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그 주변을 우리가 더 감도를 높여가지고 네. 빨간과 파랑 사이에 더 많은 색깔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왜 같이 있는데 왜 누구는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이게 이제 우주 초기에 주변보다 약간 그 물질이 많고 예. 한 데가 이제 약간 더 빨갛고 주변보다 약간 물질이 적은 데가 약간 더 파란 거예요. 이게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가 생긴 것의 어떤 원인 그 소스가 균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덜룩한 모양이 그렇죠. 나온다고 균열하는 게 얘기하는데 10만 분의 1 정도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차이가 얼마 안 났거든요. 근데 그 중력이라는 놈들은 원래 조금만 차이가 나도 그걸 되게 부풀려요.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중력에서 뭉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런 파란 점, 빨간 점에서 우리를 이루는 은하단이나 별 같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만 봐도 이제 정상 우주론보다는 끊임없이 뭔가 변화가 있다. 왜냐면 작은 것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해서 빅뱅 우주론에 좀 더 가까워지는 어떤 그런 결과값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요. 왜냐면 변화가 보이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온도들이 다 다르니까. 일정하다면 온도도 일정해야 되고 모든 환경이 다 일정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닌 게 이제 여기에서도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죠? 맞습니다. 오케이, 좋았어. 우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아주 작게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이 작은 차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최근에 예. 2009년에 발사된 그 플랑크 위성이라는 건데 예. 요거는 그 WMAP보다 한 두세 배가 더 해상도가 높고 더 감도가 더 높아요. 요걸 가지고 마침내 우리가 이제 138억 년이라는 숫자를 얻어낸 거죠. 138억 년을 이걸로 얻어냈다고요? 네네. 이 지도를 잘 분석을 하면은 네. 지금 우주 시작부터 지금까지 우주의 스토리를 다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스토리 딱 끝나는 전이 바로 138억 년이다. 이 사진이 결국은 지금 현재의 사진이 아니라 138억 년 전의 우주의 사진인 그쵸. 거잖아요. 네. 138억 년 전에 우주의 사진을 찍었을 때 이런 사진이 나온다는 것은 빅뱅이 일어났을 때 가설적으로 원래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관측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 배경 복사 사진을 가지고 빅뱅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구체적인 데이터로부터 결국 우주의 나이를 우주의 나이. 역산한 것인가요? 네. 야, 잘한다. 그러니까 깨달았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첫 번째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자, 그럼 이제
우주가 시작되는 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가 탄생할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대한 교수님. 저요? 네. 아니 왜냐면 우리 둘이 추측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우주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주가 딱 탄생할 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막 뭔가 진짜 막 그런 플라즈마 막 이런 것들이 막 이글거리고 막 난리가 났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고요해 보였지만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막 끓고 있음이 있지 않았을까. 자, 이제 팩트를 네.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빅뱅 우주는 딱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인데 고온, 고밀도예요. 고온 고밀도. 네네. 우리가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팽창을 하고 있는 걸 거꾸로 돌리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수축을 하는 건데 시간 거꾸로 돌리면 그러면서 밀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엄청난 고밀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빅뱅 직후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플랑크 시간에는 우주의 밀도가 아주 높았는데요. 물의 밀도가 1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고밀한 물체인 중성자별의 밀도가 10의 17승배거든요. 아. 근데 이 중성자별이 매우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우주 초기에는 훨씬 더 높은 밀도였어요. 그리고 당시 우주 온도도 플랑크 온도 정도로 아주 뜨거웠는데 그건 10의 32승 10에 30. 켈빈입니다. 절대 32개가 들어있는. 측정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 측정이 안 되는 데가 정확한 답이에요. 왜냐하면 물리학적으로 뭔가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온도가 그게 한계예요. 한계치가 거기에요. 한계치가 거기예요. 한계치가 거기까지. 네. 그래서 플랑크 시간 우리가 물리적으로 의미 있게 잴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이고요. 플랑크 온도는 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가장 높은 온도입니다. 아.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주 초기에는 온도가 엄청 높기 때문에 사실 플랑크 온도에서 우주가 시작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거 더 뜨거울 수도 있는데 아직 우리가 가진 물리학으로는 그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근데 고온은 사실 조금 이해가 되는데 고밀도라고 하면 일단은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물질이 없으면 밀도가 없잖아요. 네. 근데 빅뱅 이전에는 물질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떻게 고밀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그 고밀, 고온은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천문학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우주가 팽창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거꾸로 돌려서 점점 더 수축하고 있으면서 고밀도가 되는 그 과정을 저희가 말씀드린 거였고 걔가 어떻게 거기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는 건 저희도 다 답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주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팽창이 되었다라는 게 누가 봐도 맞으니까 그걸 반대로 이제 끌고 어떻게 팽창이 됐는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빅뱅 이론을 오해해 왔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빅뱅 이론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태가 시작된 없던 전부터 그러니까 고온, 고밀조차도 없었던 것에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빅뱅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빅뱅은 고밀, 네. 고온 상태의 그 무엇인가에서부터 팽창하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왜 여기가 고온 고밀이었는지는 이제 이분들은 얘기 못 해요. 아, 그렇죠. 왜냐면 아직 그 이론이 없어요.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빅뱅 이전은 뭐야? 그러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차 이름이 딱 맞네요. 빅뱅 138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빅뱅 후 138억 년. 관측이 그렇죠. 거기까지 네, 됐어요. 그것이 그렇죠. 정확한 네, 표현이에요. 네, 근데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빅뱅을 우주의 탄생이라고 표현해버리니까 저 같은 이 우주론에서 일반인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우주의 탄생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빅뱅 후라는 말이 정확한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말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빅뱅 후에 플랑크 시간까지 이제 알아왔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네, 그 플랑크 시간보다 약간 낮은 온도에서 일어났던 일이 이제 우주의 급팽창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 팽창. 네, 그 우주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우주 전체가 진공 에너지로 딱 차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우주 팽창이 가속하게 되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동안에 진공이 지금 진공과 다르게 에너지가 높았어요. 상태가. 근데 그 에너지를 다 물질을 만들면서 없어진 거예요. 상전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물질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주론에서는 그렇습니다. 진공이란 말을 쓴 이유는 뭐예요? 그냥 공기가
없어서 진공인가요? 진공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왜 우리 또 실생활에도 쓰잖아요. 뭐 진공 포장이라든지 그럼요. 뭐 이런 거 그 안에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가 진공이라고 쓰는데 양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물질하고 반물질이라는 게 끝없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질들이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걸 양자 요동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우주에 있던 양자 요동들을 그 팽창을 시키면서 양자 요동이 이렇게 들썩들썩 하다가 갑자기 팽창돼서 갑자기 쑥 멀어진 거예요. 뭐 정지가 된 거죠. 너무 멀어져서. 그래서 그 양자 요동들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우주 배경 복사에 파란 점, 빨간 점이 예, 되는 예. 그 씨앗이 바로 그 양자 요동이고 그리고 그 양자 요동에서 중력으로 응축이 돼가지고 은하도 만들고 은하단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양자 요동에서 결국은 온 거거든요. 야, 우리가 양자 요동에서 왔다. 야! 여기서 왔다 우리가 와.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양자 요동 하나 건져갑니다. 당신은 양자 요동으로 태어난 사람. 그럼 인플레이션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다음에 우주가 팽창을 하면서 온도가 자꾸 떨어져요. 팽창을 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팽창하면 같이 있을 때는 식는 온도가 거예요. 예. 함께 하면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운데 멀어지면 멀어지면은 점점 생각도 안 나고 차가워지고 온도가 식는 것처럼. 그렇죠. like 사랑처럼. 사랑처럼. 예, 그렇게 비하면 될까요? 팽창을 하면은 예. 밀도가 낮아지고 네? 온도도 떨어져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끝난 다음에는 전자 쿼크들이 막 따로따로 존재했어요. 쿼크는 저희가 우리 양성자 들어보셨죠? 네. 그때 우리 한 번 했었잖아요. 네. 양성자도 만들고 중성자도 만드는 입자 그- 입자 네, 쿼크 네. 입자. 네, 맞아요. 예. 네. 바로 그 입자인데요. 네. 쿼크의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다 따로따로 놀아요. 네. 그러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은 뭉쳐야 되거든요. 뭉치고.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서. 예. 그래서 빅뱅 이후에 10의 마이너스 5승초 다음에는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듭니다.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이제 쿼크가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든다. 네, 네. 예. 그러면 인플레이션 동안 양자 요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쿼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양자 요동을 통해서는 그 아까 그 우주 배경복사에서 봤던 주위보다 약간 밀하고 소한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고 물질들은 한 번에 다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환경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물질에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물질 자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 자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물질은 쿼크들이 네, 쿼크 전자들인데 걔네들은 인플레이션 때 높았던 진공 에너지가 변환돼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게 지금 학계에서 보는 시각이에요. 그런 다음에 쿼크가 만들어지고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진다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식으면은 우주의 온도가 한 10억도 정도 되거든요. 그때가 뭐가 일어나냐면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쳐서 헬륨 원자 핵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식어서 10억도예요. 10억도 손 대봤어요? 아니 10억도는 상상도 아니고 온도는 또 어떻게 체크하지?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네. 바로 헬륨 안에 양성자랑 중성자의 결합 에너지가 네. 그 정도가 돼요. 우주가 그거보다 뜨거우면은 우주에 있는 다른 입자들이 그 결합한 걸 다 깨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양성자 중성자를 보고 그때 그 상황의 온도를 우주의 그렇죠. 온도를 아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10억도요? 네, 10억도. 이것도 그럼 계산을 통해 이 온도가 돼야 되니까 이때가 그때다라고 거꾸로 또 가서 그렇죠. 우리가 그 결합 에너지는 알고 있으니까 이 결합 에너지를 부실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있으려면 10억도가 돼야 된다. 거꾸로 가야 되는구나. 무조건 거꾸로예요. 예, 무조건 거꾸로. 그 다음에 사실 우주에 있는 게 되게 간단하게 양성자, 헬륨 원자, 전자예요. 그리고 광자들. 광자. 걔네들이 다 섞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플라즈마 상태로 계속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플라즈마 상태는 뭐냐면 광자가 계속 거기 속박이 돼가지고 네. 어디 멀리 못 가고 계속 이제 계속 산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충돌을 하고 있는 거야. 빛들이 항상 전자랑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몇 센치 못 갔어요. 네. 툭 나가려면 부딪히고 툭 나가려면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안개에 있는 것처럼 그냥 투명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점점 식어가면서 38만 년이 딱 되면 그때 전자들이 이제 수소 핵에 잡혀가지고 수소 원자가 돼요. 네. 그러면서 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따로따로 있지 않고 속박돼 있으니까 빛이 이제 부딪힌 전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딱 직진을 하는 거야 그때부터. 그게 이제 우리가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가 되는. 그 온도가 정말 중요하네요. 네, 온도가 되게 중요하죠. 온도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 생기느냐. 광자는 본능적으로 뚫어야 되는데 직진해서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게 섞여 있으니까 38만 년 동안 꾹 참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 아까 양자 요동이 뭐 별의 씨앗 이렇게 말하신 것처럼 결국엔 별이 될 텐데 그럼 얼마나 더 시간이 가야 별이 생겨요? 그러네요. 양자유동으로 별도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별은 네. 빅뱅 이후 한 1억 년에서 한 4억 년쯤에 생겨요. 좀 많이 가야 되네. 네, 많이 가야 돼요. 3,4만 년보다. 왜냐하면 아까 그게 10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은 요동이었잖아요. 그 요동들이 중력으로 뭉쳐가지고 그 별 같은 게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억 년 전에 시간을 갖고 하면은 별이 생기는데 그때 우주의 온도가 50 절대 온도에서 100 절대 온도 정도가 됐을 거예요. 요즘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라고 진짜 맞아요. 정말 좋은 망원경이 올라가서 많은 관측들을 하고 있는데 1억 년에서 2억 년 정도 된 은하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은하를 이루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별은 더 빨리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 1억에서 4억 년이라는 거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그 우주 배경 복사를 초기 조건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별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제임스 웹 지금 새로 최신 관측 결과를 맞추려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야 한다. 이론을 수정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하면 그만큼 또 수정을 좀 해야 될 상황들이 생기는 맞아요. 거죠. 네. 네. 1억 년 후에 별이 생겼다. 그럼 사실 태양계는 보통 한 뭐 45억 년 뭐 이 정도 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한 또 45억 좀 더 지나면은 뭐 태양도 죽을 거다 막 이런 말도 있고. 그럼 최초에 생긴 별은 거의 130억 년 이상을 산 건데 얘네는 아직 안 죽고 살아 있나요? 아, 그것이 아니라 최초 생긴 별은 우리가 지금 만들어진 별보다 더 크고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보통 지금 태양 질량의 100배 아니면 1000배 정도 되는 큰 별들이 생기거든요. 막 뭉쳐가지고 이제 막 별이 막 생기니까.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초기 우주 환경에는 그 아까 얘기했듯이 헬륨이랑 수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별들이 만들어지는데 온도가 낮아질 수가 없어가지고 더 큰 거밖에 못 만들어요. 이 온도랑 관련이 되거든요. 큰 별들의 특징은 뭐냐면 빛을 굉장히 많이 내요. 그래서 빨리 죽어요. 네. 그래서 금방 죽고 그때 블랙홀을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별은 죽고 블랙홀을 네. 만든 거다. 그럼 초기에 어마어마한 블랙홀들이 많이 생겼겠네요. 그렇겠죠. 예. 그럼 걔네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 초기에 만들어진 그 블랙홀들이 아마도 초기 은하 형성의 핵이 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이론들이 있어요. 교수님, 그 수소, 헬륨에 뭐 다른 원소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언제 어떻게 생기는 건지. 사실 생기는 거는 저도 시기상으로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행성마다 우리 생각에는 태양이 핵융합을 해서 막 수소 핵융합으로 헬륨을 만들고 점점점 무거운 걸 만들어서 철까지 만들고 있을 거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태양 수준의 별은 철을 못 만들어요. 너무 약한 녀석이라. 적어도 2배 이상은 커야 그나마 이제 철을 만든 사이클에 갈까 말까 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초기 행성들이 만드는데 문제는 철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철까지밖에 못. 핵을 합치는 것만으로는. 그 다음엔 이제 이게 터지거나 더 큰 반응들이 생겨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이라든지 이런 중금속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사실 별이 생긴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금속들이 쭉 생겼을 거고 초기에는 뭐 수소, 헬륨 그리고 약간의 리튬 정도라고. 리튬도 왜 생겼나 아직도 몰라요. 보통 초신성 폭발 때 그런 여러 가지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신성 폭발 때 방금 장홍재 교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원소들이 나오죠. 근데 철까지밖에 안 돼요. 왜냐면은 초신성 폭발했어도 네네네. 왜냐면은 에너지를 합쳐서 다음 원소를 만든다고 할 때 핵융합을 해서 만들어서 에너지가 나오고 핵융합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철이 만들어지는 순간에는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내폭이라는 게 일어나요. 폭발이 거꾸로 안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철까지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해주신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후세대의 큰 별들이 죽고 나면은 초신성을 일으키고 나면 중성자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성자별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때 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우리가 알고 있는 희귀한 금속들이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빅뱅 이후에 어쨌건 그 온도가 물질을 만들고 온도로 인해 가지고 점점 뭔가 별도 만들어지고 은하도 만들어지고 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온도에서 점점 식어가면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고 다채로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온도와 관련해서 굉장히 뜨거울 때 에너지가 물질이라고 하는 에너지 한 형태로 되는 전환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뜨거울 때만 일어나니까 지금은 그러면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우주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구성이 됐다. 그럼 끝났다. 우주를 이루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 그러니까 원소들은 바뀌지만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빅뱅 직후에 그렇죠. 다 만들어지고 더 이상 그렇게 추가되는 건 거의 없는 지금은 거죠. 그렇죠. 식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식는 시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길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시간적으로 138억 따지면. 년 걸린 138억 년이니까 이게 우주의 온도가 식어가는 시간이 138억 년이면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 거를 알면 진짜 우주는 정말로 진짜 광활하구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빅뱅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중에 마지막 팽창입니다. 네. 처음에 팽창을 시작한 이후로 138억 년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요? 네. 그러니까 우주가 생긴 뒤로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네, 팽창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한 1000배 정도 팽창을 했어요. 1000배요. 네. 앞으로도 팽창은 계속 할까요? 그렇죠. 팽창을 계속 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미는 에너지가 계속 뒤에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밀어대는 힘이 있으니까 팽창이 되는 건가요? 팽창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조건이라고 보는 건데 이게 팽창도 에너지가 네,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초기에 그냥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게 계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그럼 그게 에너지. 파도처럼 계속 흩어지는 건가요? 이게 뭔가 맨 처음 시작의 빅뱅의 순간에 우리가 아까 인플레이션이라고 네,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지금도 그 관성처럼 계속 커지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일 많이 들은 예가 뭐냐면 풍선에 풍선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 놓고 이렇게 풍선을 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각각의 점들이 서로에 대해 계속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멀리 떨어진 점들은 더 빨리 멀어지고 네. 그게 이제 팽창을 설명하는 주로 모양인데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이 풍선에다가 잉크로 이렇게 점을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풍선을 불면 그 잉크가 점점 더 커지죠.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거든요. 팽창을 해도 우리 은하는 팽창하지 않아요. 은하 사이의 거리만 팽창을 하는 거지. 팽창이 돼도 우리는 못 느끼겠네요. 왜냐면 그냥 우리는 그냥 계속 그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똑같은 그냥 중력으로 뭐 어떻게 아세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 하시다니? 중요한 답인데 방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변하는 걸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모든 우리 그 은하단과 모든 애들이. 네네 맞습니다. 맞죠? 네. 팽창하는 우주에 있어도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그 관측을 해서 보는 거지. 느끼죠. 우리 자체에 있는 그 우리 주변에서는 그냥 똑같이 생각을 하게 돼요. 우주는 끊임없이 앞으로도 팽창할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팽창은 절대 우리가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예로 우리랑 가장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거든요. 예. 그 은하는 우리랑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요. 진짜요? 오히려 팽창하지 않고. 이거 심각한 일입니까? 심각하다고 할 수 있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은하와 예전에는 100% 충돌한다라고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의 연구에는 확률이 좀 줄기는 했어요. 50대 50으로. 중력이 더 센 거예요, 팽창하는 것보다? 그렇죠. 그 둘 사이의 중력이 꽤 세가지고 가까워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둘이 충돌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시간으로는요? 한 몇십억 년. 몇십억 년, 40억 년, 40~50억 년. 근데 어차피 그 전에 지구는 끝장난다고 과학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교수님,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는 이건 어떻게 발견한 겁니까? 뭐 이거 봐요?
그렇죠. 그걸 처음 관측한 분은 허블이라는 분이에요. 허블 망원경에 그 허블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허블 망원경 허블이라는 분을 붙인 건데 네. 그분이 그 한 우리 근처에 있는 20-30개의 은하에 거리를 쟀어요. 사실 거리를 재는 게 천문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겠죠.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재는 건데 네. 여기서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을 했습니다. 안광성? 네, 변광성은 말 그대로 그 광도가 변하는 네. 별이에요. 네. 근데 세페이드 변광성이라는 건 밝기가 규칙적으로 변하는 별이거든요. 그래서 이 별이 얼마나 밝은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한테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를 알면 그러면 이 별까지 거리를 잴 수 있거든요. 이거를 표준 촛불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초를 가지고 초가 더 멀리 있으면 더 어두워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페이드 변광성으로 거리를 재고 그다음에 멀어지는 후퇴 속도는 스펙트럼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제 허블이 그걸 처음 발견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리가 다르네? 나온 거예요?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빨리 멀어지면은 그건 팽창하는 거랑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2배가 먼 은하들은 2배 빠르게 멀어지고 10배 먼 은하들은 10배 더 빠르게 멀어지고. 그래서 그 정비례 관계가 있는 것을 허블 르메트르 법칙이라고.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1920년대 후반입니다. 와, 1920년도에 그걸 보면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를 허블이 그렇죠. 발견을 했군요. 그렇죠. 어. 근데 아인슈타인도 그건 믿지 않았었거든요. 아인슈타인이요? 안 네. 믿었어요? 네, 그 별다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생각을 못할 만큼 우주의 팽창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이 1917년도에 논문을 쓰는데 네. 상대성 이론을 풀었어요. 네. 풀어가지고 이제 우주에 적용을 한 거죠. 네. 근데 우주는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한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1917년도에 아인슈타인이 하늘을 보기에 팽창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팽창을 멈추려고 그 항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거를 이제 우주상수라고 합니다. 그럼 아인슈타인도 그냥 우주는 그냥 그대로 멈춰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까? 그렇죠. 야, 그거를 그 허블이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허블 발견을 딱 보고 실수다. 그래도 자기 실수를 빨리 인정한 거는 역시 업계 원탑이구나. 그렇죠. 대단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주는요. 우주는 지금 그러면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 중입니까? 그걸 허블 상수라고 하는데 안드로메다랑 우리 사이에 있는 은하 정도가요. 만약에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1초에 70km가 멀어져요. 1초에 70km? 지금 그럼 계속 현재도 1초에 70km씩 우리가 계속 지금 팽창하고 있는 겁니까? 네, 1초에 70km를 멀어지고 있는 거죠. 속도가 그러면 점점 빨라지니까요? 그러니까 73km 계속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 73, 그다음에 또 됐는데 뭐 80km, 100km 지금 관측한 바에 따르면 일정해? 팽창이 더 빨라지고 있어요. 빨라지는구나. 가속 팽창을 한다 그래요. 가속 팽창. 네. 왜 가속 팽창을 할까요? 이 조석을 해주지. 네. 노화도 조석 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조석 팽창을 해주지. 왜 자꾸 가속 팽창을 하실까? 가속 팽창한 게 원래 그 우주 안에 뭔지는 모르지만 팽창하는 힘 때문에 팽창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팽창하고 있는 그 우주 안에 있는 게 물질밖에 없다면 물질 사이의 중력은 기본적으로 인력이기 때문에 팽창을 감속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가속 팽창을 우리가 관측을 한 거거든요. 90년대 후반대 관측을 했고 또 노벨상도 받으셨어요, 그걸로. 근데 사실 왜 가속 팽창하는지를 몰라요. 천문학자들은 특히 우주론자들은 모를 때 암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가속 팽창을 암흑. 하는데 예. 그거를 일으키는 원인, 암흑 얘를 물질이다. 암흑 에너지라고 합니다. 암흑 에너지. 네. 재밌게도 아인슈타인이 아까 그 팽창한 걸 막으려고 네. 한 항을 넣었다고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랬잖아요. 예. 그 항이 지금 우리가 암흑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후보 중 하나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주론 모형을 람다 CDM이라 하거든요. 람다 CDM. 거기 람다가 바로 아인슈타인이 넣었던 그 람다예요. 우주상수. 우주상수라고 우주상수? 하는. 네. 팽창을 되게 좀 거부했던 그러니까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그 우주상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배들한테는 길을 좀 이렇게 터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네. 서로 꼴라보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냥 실수 딱 하나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어.
그 실수가 지금에 와 보니까 또 맞는 거죠. 그렇죠. 맞게 된 거죠. 맞게 된 거죠. 천재는 역시 천재구나.